아마존 이제 뭐 우리 일상에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이름이죠. 온라인 쇼핑부터 클라우드, 스트리밍까지 어휴, 진짜 많은 영역에 걸쳐 있어요. 오늘은 이 거대 기업 아마존의 주식 투자 매력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어, 5가지 핵심적인 관점에서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혹시 투자를 생각하고 계시다면 오늘 이야기가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수 있을 거예요. 흔히 아마존을 온라인 서점이나 뭐 쇼핑몰로 시작했으니까 그냥 유통기업 이렇게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근데 이게 들여다보면 볼수록 훨씬 복잡하고 뭐랄까 다층적인 사업 구조를 가진 기술 기업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아마존의 현재 가치 또 미래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핵심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아마존 사업이 워낙 방대해서 어디서부터 봐야 할지 좀 감이 안 잡힐 수도 있거든요. 근데 크게 보면 현재 확실한 기둥이 2개가 있고 여기에 아주 야심찬 세 번째 기둥을 세우고 있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더라고요. 네, 아주 정확한 비유신 것 같아요. 첫 번째 기둥은 역시 우리한테 가장 친숙한 그 전자상거래 부문이죠. 단순히 물건 싸게 파는 걸 넘어서 프라임 멤버십 같은 걸로 아주 강력하게 고객들을 묶어두고 또 방대한 물류 인프라로 경쟁 우위를 다져왔잖아요. 여기서 근데 주목할 점은 아마존이 직접 하는 상품보다 제3자 판매자, 그러니까 아마존 플랫폼에 들어와 있는 다른 판매자들의 상품 판매 비중이 이미 60%를 훌쩍 넘었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직접 파는 것보다 남들이 파는 게 더 많다. 네, 이제 단순 판매를 넘어서 플랫폼 역할, 그리고 광고 사업으로 수익성을 막 키우고 있는 거죠. 그 광고 수익이 진짜 놀랍더라고요. 지난 1년 동안에만 600억 달러. 와, 우리 돈으로 80조 원이 넘는 돈에 광고로 벌었다니. 네, 맞아요. 이게 벌써 구글, 메타 다음 가는 규모라고 하죠. 이야, 초기 적자를 감수하고 인프라에 투자했던 게 이제 진짜 확실한 수익원으로 쫙 자리 잡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기둥은 아마존 웹 서비스, AWS죠.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시장 자체를 아마존이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선구자죠. 여전히 압도적인 세계 1위입니다. 지난 1년간 매출이 1,160억 달러에 달했고요. 성장률도 연 18%로 여전히 가파릅니다. 와, 18%. 아니, 규모가 저렇게 큰데도요? 네.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AWS의 그 경이로운 수익성이에요. 영업이익률이 무려 36.8%에 달합니다. 36.8%요? 와, 네. 아마존 전체 이익의 상당 부분이 그냥 여기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전자상거래 부문 마진이 좀 낮은데 그걸 상쇄하고도 남는 핵심 이익 창출원인 거죠. 이야.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그 전자상거래 성장 뒤에는 이 AWS라는 정말 강력한 수익 엔진이 버티고 있었던 거군요. 아, 그럼 세 번째 준비 중인 사업은 뭔가요? 이건 좀 더 미래지향적인 것 같은데요? 네. 프로젝트 카이퍼라고 불리는 위성 인터넷 사업입니다. 저궤도 위성을 수천 개 띄워서 전 세계 어디서든 초고속 인터넷을 제공하겠다 이런 구상이죠. 위성 인터넷?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같은 건가요? 맞습니다. 그거랑 이제 경쟁하게 될 텐데요. 지난 4월에 첫 상업용 프로토타입 위성을 성공적으로 발사했고요. 계획대로라면 2025년 말 이전에는 실제 서비스를 시작할 걸로 보입니다. 이게 만약 성공한다면 기존 산업하고의 시너지도 어마어마할 수 있어요. 와, 우주에서 인터넷이라니 진짜 아마존의 스케일은 상상을 초월하는군요. 기존의 그 탄탄한 두 축에 더해서 미래 먹거리까지 정말 착실히 준비하고 있다는 점, 이게 참 인상적이네요. 자, 그럼 두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 볼까요? 아마존의 규모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게 단순히 크다는 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다고요? 맞습니다. 흔히 세계 최대 기업 하면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시가총액 순위를 떠올리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매출 기준으로 보면 이야기가 좀 달라요. 전통적인 유통 강자 월마트가 오랫동안 1위였는데 아마존이 지금 이 자리를 넘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4년 4분기에는 분기 매출로는 이미 월마트를 앞질렀어요. 아, 분기 기준으로는 이미 넘어섰군요. 그럼 연간으로는 아직 월마트가 좀 앞서지만 이건 뭐 따라잡는 건 시간 문제겠네요. 네, 그쵸. 최근 1년, 그러니까 2024년 6월까지 기준으로 보면 월마트 매출이 약 6,930억 달러, 아마존이 한 6,700억 달러.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네. 그런데 성장 속도를 보면 아마존은 연 13.3% 성장했는데 월마트는 4.8% 성장에 그쳤거든요. 아,
차이가 꽤 나네요. 네. 이 추세라면 머지않아서 연간 기준으로도 아마존이 월마트를 제치고 세계 최대 매출 기업으로 등극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봐야죠. 아니 근데 이미 이렇게 거대한 기업이 어떻게 아직도 10%가 넘는 이런 고성장을 계속할 수 있는 거죠? 보통 규모가 커지면 성장률은 좀 둔화되기 마련이잖아요. 그게 바로 아마존의 핵심 경쟁력이자 좀 독특한 경영 철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마존만큼 단기 이익을 좀 희생하면서 미래를 위한 장기 투자, 특히 신기술이나 신사업 개척에 끊임없이 돈을 쏟아붓는 기업은 정말 찾아보기 어렵거든요. 아, 당장의 이익보다는 미래 성장. 네, 당장 이익 극대화보다는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걸 우선시하는 거죠. 이런 뭐랄까 DNA 덕분에 글로벌 경제 성장률을 훨씬 웃도는 성장을 앞으로도 꽤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전망이 우세합니다. 끊임없는 재투자와 혁신 DNA. 아, 그게 아마존을 계속 달리게 하는 엔진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포인트는 최근 가장 뜨거운 주제죠. AI입니다. 오픈 AI나 구글, 엔비디아 이런 이름은 자주 들리는데 아마존의 AI 전략은 상대적으로 좀 덜 부각되는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조용히 뭔가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좀 덜 화려해 보일 수 있는데 아마존의 AI 전략은 굉장히 실용적이면서도 또 강력합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이 아마존이 막대한 자금을 투자한 엔트로픽이라는 AI 스타트업과의 관계예요. 엔트로픽. 아, 최근에 이름이 조금씩 들리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어떤 회사인가요? 성장세가 엄청나다고 들었어요. 엔트로픽의 성장은 정말 놀라운 수준입니다. 그 CEO 발표에 따르면 연간 반복 매출 AR이라고 하죠. 그 추정치가 불과 9개월 만에 10억 달러에서 70억 달러로 7배나 급증했습니다. 9개월 만에 7배요? 와, AR이요? 네, AR이라는 게 이제 구독 서비스처럼 매년 꾸준히 들어올 걸로 기대되는 매출인데 이 지표가 단기간에 그냥 폭발적으로 늘어난 거죠. 이걸 바탕으로 최근 투자 유치에서는 기업 가치를 무려 8,300억 달러로 평가받았어요. 1년 전보다 3배나 뛴 수치입니다. 이야, 아마존은 이 회사의 지분을 한 15%에서 19% 정도 가지고 있는 걸로 추정됩니다. 와, 9개월 만에 AR 7배 성장이라니. 진짜 무섭네요. 근데 엔트로픽이랑 아마존의 접근 방식이 오픈 AI 같은 곳과는 좀 다르다고 하셨죠? 어떤 점이 좀 특징적인가요? 오픈 AI가 약간 인간 같은 수준의 범용 인공지능 AGI를 목표로 좀 광범위한 연구를 하는 경향이 있다면요. 엔트로픽과 아마존은 당장 상업적으로 유용하고 명확한 가치를 만들 수 있는 분야, 여기에 좀 집중하는 모습이에요. 아, 좀 더 실용적인? 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소프트웨어 코딩 분야입니다. 현재 AI가 가장 확실하게 생산성을 높여줄 수 있는 영역 중 하나로 꼽히는데 이 분야에서는 엔트로픽의 모델이 최고 수준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좀 더 현실적이고 당장 돈이 되는 분야에 집중한다. 약간 이런 느낌이네요. 여기서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이 바로 AI 모델을 돌리는 그 칩 문제라고요. 보통 엔비디아 GPU가 거의 필수처럼 여겨지는데 아마존하고 엔트로픽은 좀 다른 길을 가고 있다면서요. 바로 그 지점이 아마존 AI 전략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엔트로픽의 최신 모델들은 엔비디아 GPU 대신에 아마존이 자체 설계한 AI 전용 칩 트레이니움하고 인퍼런시아 위에서 개발되고 구동돼요. 트레이늄, 인퍼런시아. 이름도 어렵네요. 네, 트레이니움은 주로 AI 모델을 훈련시키는 데 쓰이고요. 인퍼런시아는 그 훈련된 모델을 실제 서비스에서 추론하는 데 최적화된 칩입니다. 아마존은 이 칩들을 엔비디아 칩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엔트로픽에게 제공할 수가 있는 거죠. 와, 이건 정말 대단한데요. 그러니까 아마존은 엔트로픽에게는 값싸고 효율적인 AI 개발 환경을 딱 제공해주고 동시에 아마존 자신은 비싼 엔비디아 칩을 설 필요 없이 자체 칩 기반의 AWS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 엔트로픽으로부터 또 수익을 얻는 구조네요. 정확합니다. 이야, AI 하드웨어부터 소프트웨어, 서비스까지 완전히 그냥 수직 계열화를 이룬 셈이군요. 네, 모든 걸 다 잘하려고 하기보다는 잘할 수 있는 특정 영역에 집중하고 하드웨어부터 서비스까지 아주 효율적인 생태계를 구축하는 거죠. 이런 실용적인 접근 방식이 장기적으로는 더 성공적인 AI 전략이 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점점 힘을 얻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의존도도 낮추면서 자체 경쟁력을 키우는 아주 영리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와,
조용하지만 정말 내실이 있고 무서운 AI 전략이네요. 잘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포인트는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요소 중 하나죠. 가치평가, 즉 밸류에이션입니다. 아마존 주가가 최근 몇 년간 정말 많이 올랐는데 지금 가격은 너무 비싼 게 아닐까 이런 걱정도 있을 것 같아요. 네. 현재 주가를 보면요. 2025년 예상순이익 기준 주가 수익 비율, PER이라고 하죠. 이게 약 33배. 그리고 2020년 예상순이익 기준으로는 한 28.8배 수준입니다. PER 33배, 28.8배. 네. PER은 이제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값인데 기업의 수익성 대비 주가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잖아요. 네. 아마존 같은 이런 선도적인 기술 기업이라는 점, 그리고 성장성을 감안하면 이 정도 PER이 뭐 터무니없이 높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하신 아마존의 특징, 그러니까 끊임없이 미래를 위해 재투자한다는 점, 이걸 고려하면 이 밸류에이션 숫자를 그냥 보이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뭔가 숨겨진 가치가 있다는 건가요? 네, 바로 그 점이 아마존 밸류에이션을 해석할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마존은 실제로 돈을 벌어들이는 능력이 계속 향상되고 있거든요. 최근 1년만 봐도 북미 전자상거래 영업이익률이 5.6%에서 7%로 올랐고요. 오, 적자였던 해외 전자 3거래 부문도 0.5%에서 3.4% 흑자로 돌아섰고 AWS 이익률도 33.4%에서 36.8%로 더 높아졌습니다. 와, 수익성이 전반적으로 다 개선되고 있다는 거군요. 그런데 동시에 프로젝트 카이퍼 같은 아직 돈을 벌지 못하는 미래 사업에 막대한 투자를 계속하고 있고요. 바로 그겁니다. 만약에 아마존이 당장의 이익을 그냥 극대화하기로 마음먹고 프로젝트 카이퍼 같은 신사업 투자를 딱 멈추거나 줄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익이 훨씬 많이 잡히겠죠. 그렇죠. 장부에 찍히는 순이익은 지금보다 훨씬 더 높아질 겁니다. 즉 현재 발표되는 순이익하고 PER은 아마존이 의도적으로 미래 성장을 위해서 이익의 상당 부분을 재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좀 낮게 나타나는 측면이 있다는 거죠. 아, 따라서 이 표면적인 PER 숫자보다 실제 기업 가치 대비로는 더 매력적인, 다시 말해 좀 저평가된 상태일 수 있다. 이런 해석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하, 보이는 이익 뒤에 숨어있는 그 잠재이익까지 고려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와, 상당히 설득력 있는 분석인데요.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핵심 포인트, 리더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창업자 제프 베조스가 이제 경영 일선에서는 물러나고 앤디 제시가 CEO를 맡았는데 아무래도 창업자가 아닌 CEO에 대한 약간의 불안감, 뭐 이런 건 없을까요? 물론 뭐 그런 시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 워낙 위대한 창업자의 근열은 크니까요. 하지만 앤디 제시 CEO는 1997년에 아마존에 합류해서 무려 20년 넘게 제프 베이조스 바로 곁에서 함께 일하면서 아마존을 키워온 인물입니다. 아, 20년 넘게요? 네, 특히 아마존의 핵심 수익원인 AWS를 거의 처음부터 만들고 성공시킨 장본인이기도 하고요. 누구보다 아마존의 그 DNA를 깊이 이해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거의 뭐 베이조스의 오른팔이었던 인물이군요. 게다가 베이조스가 완전히 회사를 떠난 것도 아니라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제프 베이조스는 이사회 의장, 익세큐티브 체어라는 직함을 유지하면서 여전히 회사 경영, 특히 좀 장기적인 비전이나 혁신적인 신사업 분야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최근 인터뷰들을 보면 특히 AI 분야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상당한 걸로 알려져 있어요. 아, 마치 빌 게이츠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했던 역할하고 좀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군요. 마치 애플에서 스티브 잡스 이후에 팀 쿡이 회사를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또 새로운 성공 신화를 쓴 것처럼 아마존도 창업자의 비전과 DNA는 계속 유지하면서도 경험 많고 유능한 전문 경영인이 운영을 맡는 뭐랄까 상당히 안정적인 리더십 구조를 갖췄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런 비교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창업자의 혁신 정신을 계승하면서도 동시에 이제 거대해진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또 새로운 성장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리더십 팀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은 아마존의 미래에 대한 기대를 높이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30년간의 성공이 그냥 과거의 영광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죠. 와, 오늘 아마존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파헤쳐 본 것 같습니다. 강력한 두 개의 핵심 사업, 그리고 미래를 위한 세 번째 동력 확보, 또 월마트를 넘어서는 그 압도적인 규모와 성장성, 그리고 실용적이면서도 강력한 AI 전략, 재투자를 감행한 매력적인 밸류에이션, 마지막으로 안정적인 리더십까지 단순히 주가만 볼 때와는 정말 다른
아마존의 본질적인 힘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동적입니다. 여러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었지만 결국 아마존을 움직이는 가장 근본적인 힘은 역시 단기 실적에 연연하지 않고 미래를 향해서 끊임없이 투자하고 혁신하려는 의지, 바로 그 데이원 정신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이 아마존이라는 기업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여러분의 투자 원칙과 부합하는지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지금 저희가 이야기한 것들 외에 아마존의 이런 끊임없는 혁신 DNA가 앞으로 또 어떤 우리가 아직 상상하지 못하는 새로운 비즈니스와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아요.